자, 죄아벌인데요. 죄아벌은 총 6부의 에필로그로 이루어진 장편 소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제가 챕터별로 끊어서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의 이론과 실제, 근데 이제 수업상으로는 실제를 먼저 하게 되죠. 범행을 먼저 하고 그 토대가 무엇이었나 이론을 살펴보고 사상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라스콜리니코프의 좌절과 환멸, 그거를 이제 그가 범행 이후에 만나는 사람들 를 이렇게 짚어가면서 살펴보고 마지막에 이제 에필로그인데, 그래서 1부, 2부, 3부 이렇게 끊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부는 지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라스콜리니코프의 제가 실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게 이제 범행인데, 이론에 맞서는 실제 범행인데 그게 이제 1부에 먼저 나온단 말이죠. 자, 일단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데 한 청년이 나옵니다. 한 청년이 7월 초에 굉장히 더운 때인데 막 거리를 가고 있어요. 근데 머릿속에 뭔가 되게 생각이 많은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 일단 나올 때부터 하숙집 부인하고 저기 주인하고 마주치면 내가 불편한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전 동영상에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숙집 주인의 이름은 아말리아가 아니고 프라스코비아입니다. 아말리아는 그 마르멜라도프 집의 그 집주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청년이구나, 하숙비를 못 내는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밖으로 나가는데 청년이 살고 있는 이 페테르부르크의 이 지역은 굉장히 빈민굴이구나, 빈민굴, 그러니까 되게 못 사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되게 더운데 여기저기서 공사를 하고 막 횟가루가 날리고 사람들이 고성방가 소리를 지르고 대낮인데 막 술에 취해 있고 마차가 막 지나가요. 교통정리도 안 돼가지고 지나가는데 이 청년도 넋 빼고 있다가 야 이 새끼 비켜 막 이런 식으로, 얘도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들 그런 이제 좋지 못한 그런 옷차림, 그리고 그 이렇게 도시가 있으면 내바강 있고 막 이런데 빨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동영상 같은 영상물을 보면 아무튼 이제 그렇게 쭉 묘사를 하고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센나야 광장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면서도 계속 내가 정말 그것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반문하고 막 하는데, 도대체 지금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그것이라는 게 뭘까라는 게 이제 계속 독자의 호기심을 이제 자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은 센나야 광장, 그 페테르부르크의 슬럼가로 이제 들어서고 거기서 4층짜리 건물 4층으로 올라갑니다. 딱딱딱 올라가는데 여기 3층인가에 그 비슷하게 이런 수공업자, 이런 독일인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방을 빼나 보다 짐을 이렇게 이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그렇다면은 이 방은 비어 있겠군, 이 아파트는 비어 있겠군 하는 거를 이제 청년은 기억을 해둡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정말 세상에 IQ 높은 사람은 전부 다 교도소에 가 있다는 거를 그 농담을 실감하겠는데, 어지간히 똘똘하지 않고서는 참 나쁜 짓 하기 힘들구나 싶은데 그것도 이제 딱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4층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가 번역을 설렁줄을 잡아당겼다라고 했는데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너무 예뻐서 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이제 씀으로 해서, 또 제아벌은 독자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예쁜 말을 알아서 좀 퍼뜨려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썼는데, 줄을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서 저쪽으로 이제 소리가 전달되는 거죠. 요즘처럼 이렇게 벨을 누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설렁줄을 잡아당기면 이제 할머니가 나오는데, 이 할머니가 스타루하, 딱 노파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어에서도 할머니는 바부슈카나 뭐 바불야나 더 예쁜 말들이 있고, 조금 나이가 든 여성이다 이러면 뭐 빠실라야 셴시나 뭐 스타라야 셴시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인 여성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다 두고서 그냥 스타루화 노파라는 표현을 이제 쓴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문을 빼꼼히 이제 할머니가 여는데, 그 할머니가 되게 못된 짓을 많이 해왔으니까 이 사람 겁도 되게 많고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의심이 많고, 그 다음에 제가 어릴 때는 생각 안 했던 대목인데 연로할수록 감각기관이 이제 둔해지니까, 저도 강의실이 그럼 여러분 질문이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검사를 해봤을 때 크게 청력에 이상이 있다고 나오지 않고 항상 의사들이 덧붙이죠. 당신 나이에 이런 청력이면, 당신 나이에 이 정도 시력이면. 근데 여기 할머니도 우리가 그거를 감안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연로하시니까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고, 근데 사실상 혼자 살기 때문에 그런 외부 침입에 대해서 이제 무서워지고, 한마디로 어린아이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점점 없어지니까. 그래서 빨리 열어주지도 않고 빼꼼히 쳐다본단 말이에요. 여기서 라스콜리니코프가 이제 자기소개를 할 때 처음으로 이
남자 주인공, 그러니까 청년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라스콜리니코프 스튜젠트, 라스콜리니코프라는 대학생인데 전에도 왔었는데 이제 기억 안 나냐 이러면서 이제 문을 열어주고 서로 대화가 돼요. 그리고 이제 라스콜리니코프가 그 아버지의 유품이다 하고 납작한 은시계를 이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 유품이니까 제가 반드시 찾아갈 거다. 그랬더니 또 할머니가 너 지난번에 맡긴 것도 시간이 지나지 않았냐 이러면서 되게 깐깐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꼭 찾아갈 테니까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그랬더니 뭐 버티든지 아니면은 팔든지는 내 마음이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라스콜리니코프가 이거를 값을 좀 쳐주세요라고 하는데 할머니가 못 빼고 해갖고 1루블 15코페이카를 주는 거예요. 근데 돈이 정말 아무리 이거는 19세기 빈민굴이지만 진짜 너무 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돈의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뚜르게네프 할 때 아마 분명히 강조를 했을 겁니다. 40년대에 뚜르게네프가 1년 용돈으로 엄마한테 받은 돈이 6천 루블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전당 잡혀갖고 얻는 돈이 1루블 15코페이카고 저 뒤에 보면 나중에 라스콜리니코프 엄마가 편지 보낸 게 있는데 1년 동안의 연금이 120루블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넉 달 전에 내가 너한테 보낸 돈이 15루블이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연금 나올 거를 누구누구한테 저당 잡혀갖고 돈을 땡겨갖고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의 진짜 그 단위가 다르다는 거 일단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부각되는 거는 아마도 이게 청년이 주인공이니까 청년의 입장에서 보자면 할머니의 좀스러움과 심지어 그 좀스러움을 넘어선 사악함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를 더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청년을 할머니가 너무 싫어요.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그 노혐, 여혐 딱 그게 해당되는데 그냥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나왔죠. 1루블 15코페이카를 들고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으로 가지 않고 술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미 막장인 거야. 학교도 지금 안 다녀. 과외도 그만뒀어. 그 생각에 골몰해가지고. 도대체 얘가 무슨 생각에 골몰하는지 정말 너무너무 궁금한 이제 상황인데 술집으로 가요. 근데 진짜 이제 음습한 도스옙스키식 술집이 나오는 거죠. 여기를 갔는데 그 1루블 15코페이카 그 귀한 돈을 지금 술 처먹는 데 쓰려고 갔단 말이죠. 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갔는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마르멜라도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마르멜라도프는 이제 제가 앞서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처음 만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걸어요. 이즈보리츠 수다리 이러면서 죄송하지만 형씨 혹은 뭐 선생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나보코프가 절망이라는 소설에서 이 대목도 멋지게 패러디하거든요. 드디어 도스옙스키식 선술집, 드디어 도스옙스키식의 이런 미지의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도스옙스키식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빠즈보리째, 이즈보리째 수다리 이러면 이제 이때부터 흥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정말 본물 터지듯이 막 얘기를 쏟아내는데 처음 만난 사람한테 니 돈 보니까 배운 사람이다. 내가 척 보고 알았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러면서 자기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해서 자기가 지금 2번 결혼했고 자기 부인이 이런 상태고 첫 부인 소생의 딸인 소냐 세면호브나 마르멜라도바는 지금 황색 감찰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슈올티 빌리에트.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예쁘게 생긴 뭐 노란색 뭔 줄 알았는데 약간 미색의 이런 종이로 이렇게 돼가지고 합법적으로 매춘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발행해주는 일종의 매춘 허가서 같은 영업증 같은 그런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장면도 되게 잘 썼어요. 근데 이제 더 잘 쓴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강조를 할 시간이 없는데 말 나온 김에 그 술집이 이렇게 허름하게 있고 막 음식들도 되게 지저분하고 거기 보면 오이랑 뭐랑 있는데 이게 오이 피클이거든요.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술 그걸로 먹는. 근데 조금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연어나 이런 걸 먹는데 여기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먹고 주변에 막 술 취한 사람들이 거기 벅적벅적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 마르멜라도프를 알고 있고 그의 속사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멜라도프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내 딸은 저사저사해서 여사여사하게 힘들게 돈을 벌고 있는데 나는 앱이라는 놈이 여사 해서 딸내미한테 가가지고 돈을 지금 뜯어왔다. 이 술도 그 돈으로 마시는 거다. 막 이러면 또 옆에서 막 추임새를 넣어줘요. 아니 딸이 정말 돈을 주든가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라스콜리니코프랑 그렇게 마시고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를 이제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말로만 들었는데 마르멜라도프 집을 직접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데 이 20서너 살 저 청년의 눈에 비친 정말 그 페테르부르크 슬럼의 모습이라는 게
사람들이 뭐 옷도 제대로 걸치고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방으로 들어가려면 이 방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방들이 통로방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 잘 그림이 좀 그려지시지 않을 것 같은데, 러시아는 기본 아파트 자체가 그 우리처럼 거실형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거실이 하나가 있고, 이쪽 방에서 방들이 마주보는 구조가 아니라 들어가면서 방, 또 방, 또 방, 또 방이래요. 그래서 거실도 방 하나로 치거든요. 근데 워낙에 가난하다 보니까 그 방도 쪼개갖고 또 빌려 쓰고, 곳곳에서 막 담배를 피우고, 곳곳에서는 또 막 음식 냄새가 나고 막 그런 거예요. 가뜩이나 허름한 그 방에 이제 그 까제리나가 있는데, 이게 딱 보자마자 남편이 술을, 이게 그 진짜 마지막 생활비로 생계를 해야 돼, 생활비로 써야 되는 그 돈을 남편이 가져가서 다 퍼마신 거예요. 그래서 또 다 퍼마셨구나 이러면서 막 좀 뿌락 끌렸다 할 시즌. 제가 진짜 비혼데 지랄 같은 인생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진짜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옆에 또 술 친구까지 데려왔으니까 너도 같이 마셨지 이 망할 것 하면서 막 박박 막 긁고, 라스콜리니코프는 이제 조용히 나오고, 그 집의 스토리는 또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라스콜리니코프는 하숙방으로 돌아왔는데 밥도 지금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나스타샤한테 돈을 좀 주면서 밖에 나가서 빵이랑 싸구려 소세지 좀 사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나스타샤가 이 죽국인데, 양배추국인데 약간 스프 같은 거 그런 거를 줘요. 그랬더니 이거를 하숙집 아줌마가 준 거냐고. 하숙집 아줌마는 무슨 하숙집 아줌마, 내가 끓인 거다 이러면서 어제 건데 괜찮아 이렇게 주면서 편지를 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여동생하고 엄마가 이제 보내온 편지인데, 편지와 단둘이 있고 싶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래서 빨리 나스자를 막 돈 쥐어갖고 빨리 내보내고 편지를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읽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유학 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이제 그 공감할 수 있는 그 대목인데, 엄마가 편지를 커다란 그런 전체 거의 2장 정도로 빽빽하게, 네, 여기서 드러나지만 도스토옙스키 소설의 모든 주인공들은 다 말이 없는 것처럼 나오는데, 한번 입을 열면 진짜 아까 제가 비유했듯이 본물 터지듯이 막 쏟아냅니다. 여기 뿔헤리아 알레산드로브나 이 이제 라스콜리니코프의 엄마인데, 엄마도 말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간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여사 이렇게 살았다. 두냐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두냐가 가정 교사로 갔는데, 스비드리가일로프 집에 갔는데, 말하자면 스비드리가일로프랑 연문이 난 것처럼 된 거예요. 실제로는 결백했는데 그런 오해가 있어서 마르파 페트로브나 스비드리가일로바, 그러니까 마르파는 스비드리가일로프의 부인인데, 그녀가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 두냐를 쫓아내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오해가 다 풀렸다. 그래서 마르파가 진짜 오바해가지고, 굳이 그런 수고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두냐의 결백을 증명하는 편지를 막 들고 다니면서 막 온 동네에 읽어주고 그랬다. 여기까지가 이제 1부고, 2부가 더 중요한데, 그러던 차에 이 마르파의 먼 친척 뭐 뻘 정도 되는데, 이쪽도 또 무슨 뾰뚜루 미친 듯이 루진인가 그래요. 루진이라는 이제 뭐냐면 신랑감이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냐가 이 사람, 네, 빼뚜로비치 루진. 이게 빼뚜로비치가 몇 명 됩니다. 이 빼뚜르 루진, 앞으로 루진이라고 할 텐데, 루진이란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혼담이 지금 오가는데, 루진은 나이가 45인 걸로 나와요. 그래, 뭐 45이면은 많은 나이지만은 굉장히 매력이 있어서 아직도 그 젊은 여성의 호감을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7등관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읽었던 고골의 코를 상기해 보시면 꼬발류프가 8등관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막 속물이고 되게 많이 신분 상승을 꿈꾸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비슷한 관댕인데, 죄와 벌에는 워낙에 빈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7급도 굉장히 높은 관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진이 일을 하려면은 이제 사람을 또 쓸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네가 그걸 할 수 있지 않을까. 두냐도 이제 그런 걸 생각하고, 하지만 우리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한테 아직까지 전혀 입도 번긋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그렇게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읽으면서 좀 헉했는데, 그 다음에 네 학비도 어쩌면 대줄 수가 있을 텐데 뭐 이런 거는 얘기하지 않아서, 제가 거기서 진짜 이 가난한 사람들 특유의 네, 가난한 사람들 특유의 빈대분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가 갑자기 확 이렇게 치밀어 오르면서 내가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라스콜리니코프가 편지를 읽으면서 공유하게 됩니다.